안녕하십니까. 주구를 이렇게 돌아보니 코로나가 곧 전멸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날 보내고 계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온 교정에 여러분들의 웃음꽃을 피울 겁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에 출첵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소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보지 못했던 변화의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래피티입니다. 여러분은 그래피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리의 낙서화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피티의 개념과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개 작품을 함께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기대하세요. 자, 그래피티 아트. 자, 그래피티 아트. 거리의 미술? 뭐 이런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그래피티가 다른 미술과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래피티란 넓게 보면 야외 전시 전체를 그래피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 퍼포먼스라든지 뭐 해프닝, 포스터, 낙서, 벽화 등 개방된 공간에 예술가들이 행하는 예술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사 때 포스터를 부착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선거 포스터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그래피티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넓은 의미의 그래피티가 아니라 좀 좁은 의미, 낙서 그림, 길거리 낙서 그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피티의 정치적인 의미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리 미술은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생산주의 예술론을 지지한 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의 거리를 우리의 붓으로 만들자, 광장이 우리의 팔레트가 되게 하자라는 구호로 대중을 위한 구경거리와 선전미술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상을 상대에게 선전하는 그런 도구로 미술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에서는 이 미술이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걸 걸개 그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명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이 걸개 그림을 활용해서 그 걸개 그림을 통해서 모두가 한마음 되는 그런 이즘을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쩌냐? 1960년대 후반 확산 공공벽화가 제작되는 걸 계기로 거리 미술이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시의 정치적인 과도기적인 정치 사회 사상에 새로운 사회환경 개선책으로 벽화 제작이 성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도시의 게시판에 작품을 설치한 작가들은 코주스, 뷰링, 홀버슨, 마시 등 이런 작가들은 적극적으로 도시의 중간중간에 게시판에 자기들의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공공벽화 제작에 함께 합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거리 미술이 정착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피티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로 긋기라는 뜻을 지닌 그라피토의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피티는 벽 표면을 긁어 만든 드로잉과 이미지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는 벽화를 그리고 싶으나 마땅한 재료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벽에 송곳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드로잉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낙서는 참 오래된 것이죠. 인류가 문화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생활을 한 흔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얄탐이라나 라스코 동굴 벽화도 이런 낙서의 의미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를, 생각을 벽화에다가 신성시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해석한다 하면 역시 이것도 낙서의 한 흔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흔적들이 많죠. 자, 낙서가 갖는 잠재적 해방감과 제도화된 매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비공식 표현 매체다. 즉 제도권에 체계화된 그런 매체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매체, 즉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각광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낙서가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예술 행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술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관점을 달리해서 낙서화를 바라보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톰 분리와 폴록은 낙서의 표현 방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표현 방법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죠. 바로 그러한 방법에서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완성했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랑스 디비페는 낙서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낙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행위였을까? 어떤 퍼포먼스의 그 바탕의 사상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인 출신 타피에스는 도시의 벽을 주제로 한 이미지에 낙서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의 방식으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이 방식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자유롭게 이루어갔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이 바라봤던 관점입니다. 이상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표현 방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낙서의 의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방식에 대한 것, 이 세 가지 방식을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낙서 운동은 1960년대 말 뉴욕 거리에서 낙서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범람하는 낙서는 누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디에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그랬냐? 주로 흑인이나 피에르 토리코인 등 이런 사람들, 즉 소수민족의, 즉 차별받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때는 몰래 낙서를 하고 사라지는 그런 도시의 골칫덩이였습니다. 자, 재료는 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프레이, 분사식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서 언제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간단한 재료로 그림을 그렸다. 어떻게 했냐? 자, 이 스프레이 자체가 색을 혼색한다거나 조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색의 격렬한 에너지를 담았다. 그래서 역동적인 표현을 담았다. 그 다음에 특징은, 자, 주어진 시간 내에 차분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잠깐 동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속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리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그림과 문자가 쓰게 되는데요. 문자는 그림도 아닌 것 같고 글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도식화된 문자를 사용해서 때에 따라서는 문자만, 때에 따라서는 그림과 도안이 함께 혼용되는 그러한 그림들을 그렸다. 그렇다면 어디에 그렸는가? 그들은 거리의 벽, 지하철 등 아무 곳에서나 공간이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등에는 큰 골칫덩이가 됐었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리 미술, 그래피티가 어떻게 예술로 평가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 특히 이탈리아의 아트 페스티벌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시와 획기적인 사건들이 여기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하지요. 그 첫 번째, 1975년 뉴욕 아티스트 스페이스에서 열린 낙서 미술과 연합 전시회가 아주 대단하게 열립니다. 엄청난 이목을 끌고 아주 대대적인 성공적인 전시였죠. 이어서 5년 후 프레드가 워홀이 수프 깡통의 경기를 표하는 의미로 스프레이 페인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앤디 워홀 그러면 여러분 말릴린 먼로 작품 아시죠? 파와트 계열의 화가인데요. 수프가 담겨 있는 캔인데요. 이 캔이 우리에게 먹을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 수프 깡통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작품을 합니다. 이것이 큰 기폭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앤디 워홀이라는 팝아트 계열의 대가가 이러한 작품을 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술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도 뉴욕 타임스스퀘어 쇼에서 뉴욕 브롱크스 대한공간인 패션 모다의 전시회와 직업상담 형식으로 꾸준한 지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공공근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근로 사업처럼 벽화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직업상담과 관련되어서 꾸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확장되었다. 특히 헤링 등 미술 전문 교육을 받은 화가들이 이것을 발전시키죠. 특히 낙서화의 양식을 완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추어 작가들이 시작했던 작업들이 거리의 벽화 그림이 전문가 등이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양식과 예술로서의 승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983년 네덜란드 노르테르다무 보이즈만에 있는 반 보이닝겐 미술관에서 최초로 대규모 낙서 미술전이 개최가 됩니다. 최대 이수였죠. 그래서 거리의 미술이 천대받는 천덕꾸리가 아니라 예술로서 존중받는 최초의 대단히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드니 제니스 블루에 있는 칩 갤러리에서 후기 낙서 전시회가 개최되면서 낙서 미술이 최절정기에 달하게 됩니다. 거리 미술의 태생, 그리고 거기에 전문 작가들의 합류, 그리고 그 작품 포맷이 완성되고 또 대대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거리의 미술이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봐야 할 그림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정제되고 체계화되고 예술로서 정착된 그런 모습의 거리 미술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거리 미술은 또 언제든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까지의 과정을 한번 몇 가지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의 낙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이지요. 여기를 보면 아주 뛰어난 묘사력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색칠을 씁니다. 초기의 그래피티 작품하고는 좀 다르죠. 자, 이 그림은 김지수 씨의 블로그에서 포온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피자 가게 벽면에다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소녀가 머릿결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아주 분위기 있게 그렸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는 소녀의 옆모습입니다. 아마도 여기는 휴게공간 또는 카페 같은 느낌을 주지요. 자, 이 그림은 그림과 문자가 혼용된 그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그림과 문자가 혼용된 것이 많아요. 특히 초기에는 문자 그래피티가 유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림을 구석구석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만화 한 컷 같은
뭔가 우리 일상생활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는 이 모습을 한 장면에 정지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전부가 다 나중에는 문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사람들이 사는 궤적이 바로 문자화되는 과정. 또 문자가 바로 사람이 사는 궤적이다,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생활을 일기로 쓰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의 밝은 모습, 꿈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이 큰 사람과 왼쪽에 작은 사람이 보이죠? 아마 엄마와 아들, 또 엄마와 딸, 이런 관계일 수도 있겠죠. 각자 그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살펴보시고 여러분도 통찰력 있게 그림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입니다. 동두천의 공공 프로젝트로 한 작업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세계 유명한 그래피티 작가들을 초빙해서 이 작품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호레퍼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 갈 기회가 있으면 동두천에 가서 이 작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리얼리티하게, 그러면서 뭔가 도식화되어 있고 또 현대인의 로봇 같은 느낌, 기계적인 물성이 물씬 느끼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뭔가 통찰력이 있는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통찰력을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아마 폐허된 또 건물 사이에 놓여진 벽면에다가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 개체 하나를 완성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완성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이 완성해 가는, 즉 그리는 사람과 그리는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시간차를 두고 그리게 됐죠. 그래서 완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미술의 장점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기록이고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 각 그림들은 그리는 사람들의 철학과 생각과 슬픔과 분노가 다 녹아있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도 한번 깊이 따져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부산에서 있었던 행사인데요. 거대한 벽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벽면에다가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페인팅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글씨를 쓴 사람, 흔적 없이 그냥 추상화처럼 그리는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첨삭해서 중후한 작품으로 완성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선 하나, 글자 하나를 썼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담겼기 때문에 이 한 장의 그림이 바로 공동체의 철학이다. 또 공동체의 삶이 녹아있다. 그다음에 글자 하나하나에 모든 소설이 있다. 또 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역시 같은 작업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자, 좀 전에는 참가자들이 했지만 이것은 이제 좀 선수들이 한 것이, 쉽게 말해서 프로들이 한 작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누가 했는지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은 K현대갤러리에서 전시한 그림입니다. 전시 벽면부터 캔버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확장성 있게 작품을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수 회화 작품 그러면 액자에 딱 걸려 있어서 품위 있게 다가가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엄숙한데요. 이 전시회는 정말 개방적이죠. 그냥 거리를 그대로 옮겨왔다 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확장성이 큰 전시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역시 현대갤러리 작품입니다. 작은 판자촌 같은 집들을 흑백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한 그림이지요.
이 정도의 그 표현력이 있다 하면 세계적인 예술가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흑백이고 건물들은 색깔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건물은 현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흑백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존재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시 공간을 초월한 예술 세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만이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과 같이 시 공간을 뛰어넘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꼬마들이 지금 소년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계적인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스펀지밥입니까? 자, 스펀지밥도 이렇게 하면 그림, 미술, 낙서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그림은 시래미 작가의 작품입니다. 한 마을을 놓고 공공 프로젝트 작업을 실행한 것인데요. 아마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들을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각 가정마다 다른 분위기의 묘사 또는 아빠와 엄마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물고기를 키우는 집, 그 다음에 꽃을 키우는 집, 다양한 모습들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요목조목 뜯어보시고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많은 걸 찾아보셨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시래미 작가의 작품입니다. 3층짜리 조그만 건물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층마다 그림이 달라요. 층마다. 그러면 그 층마다 그 그림이 바로 그 층에 사는 사람들을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표현하는지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여러분이 바로 답입니다. 자, 역시 시래미 작가의 작품입니다. 왼쪽 그림은 요술램프 관련된 그림이지요.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작업을 했고, 오른쪽은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대가 대변해주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을 대별되어서 그렸습니다. 원래는 이 그림은 총 4장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2장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네이버에서 시래미 작가를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래피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그래피티의 성격은 자유롭다입니다. 자유, 분명함, 제약이 없다 이런 것들이죠. 작품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고 미술에서 요구하는 조형조적 원칙과 규칙을 떠나 자기의 주관에 따라 그리는 정말 자유분방한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제약을 떠나 자유롭게 그래피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그래피티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인이 아니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는 좀 더 두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시면 쓰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1입니다. 이 과제는 댓글창에 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뭐냐고 하면 오늘 학습한 내용이 주제가 뭐였는가, 오늘 학습한 내용의 주제가 뭐였는가를 쓰시면 됩니다. 과제 2입니다. 2학년, 3학년 모두 A4 크기 용지에 그래피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료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3학년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니까 반드시 작업해서 포트폴리오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